여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새벽 3시 어두운 골목 포장마차였습니다. 가죽 재킷을 입은 건장한 사내가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팔뚝에 용 문신이 선명한 조폭이었죠. 그 앞엔 명품 슈트를 입은 50대 남자의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엔 정장 입은 남자들 10여 명, 고급 세단 5대가 골목을 완전히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긴박한 순간 포장마차 안에선 한 여자가 평온하게 술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긴 흑발의 브이넥 티셔츠, 평범한 포차 주인 같았죠. 하지만 그녀의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길래 조폭 보스가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걸까요? 이 믿기 힘든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사연 한 편으로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6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녁 6시 같은 포장마차였습니다. 한지우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혼자 가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식재료 손질하는 모습, 평범한 포차 사장이었죠. 저기 사장님, 오늘도 하세요? 네, 앉으세요. 짧게 대답하며 물수건을 내미는 지우,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그저 젊고 예쁜 과부가 혼자 애쓰며 산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조용한 여자의 진짜 얼굴을, 그리고 오늘 밤 벌어질 믿을 수 없는 일들을요. 챕터 1 평범한 과부. 한지우 32살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째였죠. 이 작은 포장마차가 그녀의 전부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5살 난 딸 서영이와 이 가게, 이 두 가지가 그녀가 버티는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게 와? 아침마다 딸아이가 물었어요.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가게 준비를 하려면 지우는 항상 서둘러야 했죠. 밤새 장사하고 새벽 4시에 정리를 끝내면 겨우 2시간 눈을 붙이고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응, 그런데 서영이 자기 전엔 꼭 갈게. 거짓말이었어요.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딸아이자는 얼굴만 보고 올 거라는 걸요. 하지만 5살 아이에게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려주고 싶지 않았죠. 남편이 죽고 나서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은 많았지만 정작 그 후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생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지우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주 집을 비우고 가끔 다친 채로 돌아왔던 것만 기억났죠. 사고사였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임신 7개월이었던 그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 비용 치르고 나니 손에 쥔 건 빚뿐이었죠. 남편 이름으로 된 빚이 6천만 원. 지우는 그걸 떠안았어요.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살고 싶었어요. 딸아이 앞에서만큼은요. 그렇게 시작한 포장마차였습니다. 요리 경험은 없었지만 손재주는 있었어요. 칼질만큼은 자신 있었죠.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지우의 손은 칼을 쥐면 이상할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이요. 저녁 8시쯤 되면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공단 지역 노동자들이 주 고객이었죠. 남자들은 지우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 사장님 진짜 예쁘지 않아? 쉰, 과부라던데.
혼자 애 키운다더라. 에이, 그래도 저렇게 예쁜 사람이 혼자 살기엔 아깝잖아. 지우는 들은 척 안 들은 척 했어요. 익숙했습니다. 3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였죠.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젠 그냥 무뎌졌어요. 화낼 기력조차 아까웠습니다. 사장님, 이거 맛있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단골 손님 하나가 물었어요. 그냥요, 독학이요. 지우는 짧게 답하며 다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손님들과 길게 대화하지 않았어요. 친해지고 싶지 않았죠. 그저 장사만 하고 돈만 벌면 됐습니다. 빚을 갚고 딸을 키우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면 되는 거였어요. 밤 10시쯤 가게가 가장 붐빌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처음 나타났죠.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넷이 자리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조심스러워졌죠. 아줌마, 소주 4병. 목소리부터 거칠었어요. 지우는 묵묵히 소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안주도 이것저것 주세요. 네. 남자들은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욕설이 섞인 대화,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지우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손님이었으니까요. 야, 근데 사장님 진짜 예쁘네. 몇 살이에요? 리더처럼 보이는 남자가 물었어요. 팔뚝에 용 문신이 있었죠. 손님, 주문하실 거 더 있으세요? 지우는 대답 대신 반문했습니다. 남자는 피식 웃었어요. 까칠하네. 그래, 매력 있어. 기분 나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참았어요. 손님과 싸우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남자들은 10만 원어치를 먹고 마셨습니다. 계산할 때가 됐어요. 아, 깜빡했네. 오늘 돈을 안 가져왔어. 용 문신 남자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네. 다음에 줄게요. 여기 자주 올 거거든. 외상되죠? 외상.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남자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이름이 뭐예요? 한지우요. 아, 지우 씨. 나는 박진우. 앞으로 잘 부탁해요. 남자는 웃으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유유히 사라졌죠. 지우는 텅 빈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10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월세도 밀린 상황에서 이런 외상은 치명적이었죠. 휴.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런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싶었죠. 새벽 2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지우는 정리를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집에 돌아가니 새벽 3시 반이었어요. 딸아이는 이불을 걷어찬 채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며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서영아, 엄마가 꼭 너 잘 키울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딸은 모르죠.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요. 알려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지우는 2시간도 안 되는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딸만 건강하게 자란다면 이 정도 고생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지우는 몰랐습니다. 오늘 만난 그 남자가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거리요. 그리고 자신이 잊으려 했던 과거가 곧 다시 눈앞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도요. 챕터 2 반복되는 악몽. 박진우, 그 남자는 약속대로 다시 왔습니다. 아니, 약속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왔죠. 이틀에 한 번꼴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우 씨, 우리 왔어요.
목소리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진우와 그의 부하 서너 명은 매번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다른 손님들은 그들만 보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죠. 어서 오세요.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손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한숨만 나왔어요. 오늘도 푸짐하게 주세요. 근데 돈은 역시 외상이시죠? 지우가 먼저 말을 끊었어요. 진우는 껄껄 웃었습니다. 역시 지우 씨는 눈치가 빠르네. 그래, 다음에 몰아서 줄게요. 그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진우는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외상은 3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죠. 저기 손님. 어느 날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왜요, 지우 씨? 외상이 좀 많이 쌓여서요. 조금만 갚아주시면. 진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뭐, 내가 돈 안 준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밤에 누가 이 가게 지켜줘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진우의 눈빛이 너무 차갑게 변해 있었죠. 죄송합니다. 결국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진우는 만족한 듯 다시 웃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사이좋게 지내야죠. 참, 지우 씨 딸 있다며? 몇 살이에요? 순간 지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5살입니다. 아, 귀엽겠네. 나중에 한번 보고 싶다.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분명한 위협이었어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날 밤 진우 일행은 평소보다 더 오래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술을 마시며 떠들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진작 다 가버렸죠. 지우 씨,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아니요. 거짓말. 이렇게 예쁜 사람이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우리가 친구해줄까? 부하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손님,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머, 벌써? 우리 더 있고 싶은데? 진우가 일부러 천천히 술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 안주를 집어먹고 또 한 모금 마시고요.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게 분명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그들은 일어났어요. 물론 돈은 또 내지 않았죠. 다음에 봐요, 지우 씨. 꿈에서도 보고. 진우의 말에 부하들이 웃었습니다. 지우는 참았어요.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죠. 혼자 남은 가게에서 지우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분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런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후, 긴 한숨과 함께 눈물이 났어요. 참고 또 참았는데 혼자 있으니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울 시간도 아까웠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진우는 왔습니다. 점점 더 건방져졌어요. 이젠 지우에게 반말까지 하기 시작했죠. 야, 지우야. 오늘 뭐 맛있는 거 있어? 손님 말씀 좀 조심해 주세요. 왜? 우린 친한 사이잖아. 맞지, 얘들아? 부하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진우는 더욱 선을 넘었습니다. 지우야,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일할래? 돈 잘 벌어줄게. 무슨 일인데요? 에이, 그냥 우리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예쁜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 좋잖아. 노골적인 제안이었어요.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이 일이 좋습니다. 채, 재미없네. 그럼 외상은 언제 갚을 건데? 지금 500만 원 넘었는데? 500만 원. 이미 그렇게 쌓였던 거예요. 지우는 아찔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기다리긴. 우리가 은행도 아니고. 이자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자요? 응. 근데 돈으로 받긴 그렇고. 다른 방법으로 받으면 안 돼? 진우의 시선이 지우의 몸을 훑었습니다. 노골적이고 불쾌한 시선이었어요.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손님, 장난이 너무 심하십니다. 처음으로 지우의 목소리에 날이 섰어요. 진우는 피식 웃었습니다. 장난? 진심인데. 뭐 싫으면 말고. 대신 딸아이 유치원비는 낼 수 있겠어? 또 딸 이야기였어요. 지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참아야 했죠.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그렇지. 우리 지우 씨 착하네. 진우는 만족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지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마치 자기 소유물인 양요. 지우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어깨에 남은 진우의 손길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당장 씻어내고 싶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우는 샤워를 오래 했어요. 뜨거운 물로 온몸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지친 얼굴, 다크서클, 마른 입술.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아야 했죠. 지우는 자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서영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이런 세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한계가 올 거라는 걸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며칠 후 진우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이제 이 가게를 우리 사무실로 쓸까 해. 네. 응. 밤에 여기서 우리끼리 모이기 딱 좋거든. 괜찮지? 물론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500만 원이 넘는 빚을 진 상황에서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텐데요. 손님? 우리가 손님 아니야? 우리가 제일 많이 쓰잖아. 안 그래? 말은 그럴듯했지만 결국 돈은 한 푼도 안 낸 주제였죠.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 뭘 생각해? 오늘부터 그렇게 할게.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진우는 진짜로 그날부터 가게를 점거하기 시작했어요. 밤 10시만 되면 나타나서 다른 손님들을 쫓아냈죠. 아저씨, 오늘 여기 우리가 빌렸으니까 다른 데 가세요.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어요. 이대로 가다간 가게를 접어야 할 판이었죠. 지우는 절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 겨우 외상 문제로 경찰이 뭘 해줄까요? 오히려 진우를 더 자극할 뿐이었죠. 그날 밤도 진우 일행은 새벽까지 떠들었어요. 지우는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가게가 아닌 것처럼요. 지우야, 술 더. 네. 시키는 대로 따르고 시키는 대로 안주를 가져다 주었어요. 인형처럼요. 지우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죠. 진우가 마침내 선을 완전히 넘는 날이요. 챕터 3 한계점.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진우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8명이나 됐죠. 오늘 기분 좋으니까 크게 먹자.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부하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죠. 오늘도 어차피 돈은 안 낼 거라는 걸요. 지우야, 여기 소주 10병. 안주도 전부 하나씩.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혼자서 요리하고 서빙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죠. 브이넥 티셔츠가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야, 지우 씨 오늘 되게 섹시한데? 진우의 부하 하나가 낄낄거렸어요. 지우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귀까지 빨개지는 걸 막을 순 없었죠. 야, 얼굴 빨개지는 거 봐. 귀엽네. 형님, 저 누나 진짜 예쁘지 않아요?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지우는 주먹을 쥔 채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됐죠. 밤 11시쯤 가게엔 진우 일행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진작 다 가버렸어요. 요즘엔 단골들도 발길을 끊었죠. 소문이 난 거예요. 이 가게에 조폭들이 자주 온다고요. 지우야, 이리 와서 같이 한잔해. 진우가 손짓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에이, 왜 그래?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니까. 손님, 저 일해야 해서요. 일? 손님 우리밖에 없잖아. 이리 와. 명령이었어요. 지우는 어쩔 수 없이 테이블 앞으로 갔습니다. 자, 앉아. 서 있겠습니다. 앉으라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지우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죠. 그렇지. 자, 한잔해. 진우가 소주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지우는 받지 않았어요. 전술 못 마십니다. 못 마셔? 포장마차 주인이 술을 못 마신다고? 웃기네. 부하들이 웃었습니다. 진우는 소주잔을 지우 앞으로 밀었어요. 오늘 딱 한 잔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는 의미로.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단숨에 비웠죠. 오, 시원하게 마시네. 역시. 진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부하들도 따라 박수 쳤어요. 한 잔 더. 아니, 전 이제. 한 잔만 마신다며? 한 잔 더는 2잔이잖아. 하? 억지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또 술을 따르고 있었어요. 지우는 2번째 잔도 마셔야 했죠. 좋아, 좋아. 우리 지우 씨 오늘 기분 좋네. 술이 거의 안 들어가던 지우였어요. 2잔만 마셨는데 벌써 얼굴이 빨개졌죠. 자, 이제 진짜 얘기 좀 하자. 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우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여기 온 지 1달 됐지? 외상이 얼마나 됐는지 알아? 700만 원쯤 될 겁니다. 오, 정확하네. 근데 이거 언제 갚을 거야?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즘 매출은 바닥이었고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최대한 빨리. 빨리? 언제가 빨리야? 내일? 모레? 그게 아니면 내년? 10년 후?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부하들도 따라 웃었어요. 이렇게 하자. 내가 좋은 제안할게. 진우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지우가 움찔했어요. 우리랑 같이 일해. 그럼 빚 다 탕감해줄게. 무슨 일인데요? 그냥 우리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술자리에 같이 나오고 분위기 띄워주고. 어때? 지우는 진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습니다. 뭐? 그런 일 못합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죠. 야, 한지우. 지금 내가 호의로 제안하는 거야. 근데 거절해? 죄송하지만 전 제 가게 지킬 겁니다.
가게. 이게 가게야? 손님도 없는 게.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이유가 뭔데? 우리 때문이잖아. 우리가 물러나면 금방 손님 올 거야. 그래서 우린 안 물러날 건데?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일하라니까. 아니면 진우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화면을 지우에게 보여줬죠. 이거 내 딸이지? 서영이? 유치원 토끼반? 사진이었습니다. 서영이가 유치원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순간 지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을 미행했다는 얘기였죠. 지우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차갑게요. 진우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귀여운 조카 사진 찍어둔 것뿐이지. 혹시 모르잖아. 언제 필요할지.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딸을 건드리겠다는 거였어요. 제발, 제 딸은 건드리지 마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럼 내 말 들어. 간단하잖아. 진우가 다시 지우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지우가 확 손을 빼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아!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쾅 내리쳤어요. 술병이 쓰러지고 안주 접시가 깨졌죠. 지금까지 좋게 얘기했는데 계속 이럴 거야? 이 가게 내일부터 문 닫을래? 딸 유치원도 못 보낼래? 진우가 지우의 턱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손대지 마세요. 뭐? 인연이 진짜. 진우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팔을 강하게 잡았어요. 지우가 비틀거렸죠. 야, 한지우. 정신 차려. 너 지금 누구 앞에서 까불고 있어? 놔주세요. 지우가 팔을 빼려 했지만 진우의 힘이 더 셌습니다. 부하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포위하듯이요. 형님, 저 여자 버릇 좀 고쳐줘야겠는데요? 그러게. 너무 건방지잖아요. 남자들이 지우를 둘러쌌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묻는다. 할래, 안 할래? 진우가 지우의 얼굴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어요. 지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싫습니다. 인연이 진짜. 진우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때리려는 것처럼 보였죠.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지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냉소였죠.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잠깐만요. 차갑고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뭐? 전화 한 통만 할게요. 중요한 전화라서요. 지우가 주머니에서 낡은 투지폰을 꺼냈습니다. 스마트폰도 아닌, 이지폰도 아닌, 정말 오래된 폴더폰이었어요. 뭐? 전화? 누구한테? 경찰? 전화해봐. 경찰 와도 소용없어.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버튼을 눌렀죠. 단 3글자였습니다. 태준아. 짧은 통화였어요. 10초도 안 됐죠. 지우는 전화를 끊고 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뭐야, 끝? 누구한테 전화한 건데? 진우가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차갑고 위험하고 무언가 확신에 찬 미소였죠. 곧 알게 될 거예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인연이 미쳤나? 진우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찝찝했어요. 지우의 태도가 갑자기 너무 달라졌거든요. 야, 형님. 저 여자 뭔가 이상한데요? 닥쳐. 그냥 허세 부리는 거야. 하지만 진우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8분 후였어요. 골목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급 세단의 소리였죠.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였습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챕터 4 보스의 등장. 검은색 세단 5대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포장마차를 환하게 비쳤어요. 진우와 부하들은 얼어붙었죠. 뭐야?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죠. 1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흰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50대 중반의 남자,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 명품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흘러나왔죠. 저 사람. 진우의 부하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태준. 태준파 보스잖아.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태준파? 경기 남부를 장악한 최대 조직이었습니다. 진우가 속한 조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곳이었죠. 태준은 천천히 포장마차로 걸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딱, 딱, 딱. 마치 사형 집행 시간을 알리는 시계 소리 같았죠. 진우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뒤에 부하들이 있어서 더 갈 곳이 없었어요. 태준이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죠. 그 눈빛이 향한 곳은 진우가 아니었습니다. 지우였어요. 여사님.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깊었어요. 하지만 존중이 가득 담겨 있었죠.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태준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기 남부 최고의 보스가 수백 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남자가 작은 포장마차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사님.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여사님께 불편을 끼쳤습니다. 진우와 부하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악몽이었죠. 지우는 여전히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술잔을 닦던 손을 멈추고 태준을 내려다봤어요. 일어나요, 태준아. 평범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우 쪽을 바라봤죠.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저 쓰레기들이 감히 여사님께. 괜찮아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은 입을 다물었어요. 지우의 말 한마디면 충분했죠. 너희가 박진우냐? 태준이 진우를 향해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 소속이지? 동성파입니다. 동성파?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그 삼류 조직이 아직도 있었어? 내가 10년 전에 정리했어야 하는 건데.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태준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렸죠. 여사님께 뭘 했지? 태준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입술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게 말 안 해? 태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주변 조직원 하나가 앞으로 나왔어요. 주먹에 힘을 주며요.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외상을 좀 했습니다. 외상? 얼마나?
700. 700만 원? 태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고작 700만 원 때문에 여사님을 괴롭힌 거야? 죄송합니다. 그게 끝이야? 태준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딸이 있다며? 유치원 다닌다며? 태준이 진우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서영이 사진을 봤어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감히 여사님 딸을? 순간 태준의 주먹이 진우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진우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으악! 이게 같은 놈이. 태준이 쓰러진 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밟아 죽일 듯한 눈빛이었죠. 여사님. 태준이 고개를 돌려 지우를 봤습니다.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조용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지우가 원한다면 진우는 오늘 밤 사라질 수도 있었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의 부하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감히 도망칠 생각조차 못했죠. 지우는 한참 동안 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남자, 30분 전만 해도 그녀를 위협하던 남자였어요. 일으켜 세워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태준의 부하들이 진우를 붙잡아 일으켰어요. 진우의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흘렀죠. 지우가 천천히 진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700만 원.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현금으로 가져와요. 한 푼도 빠짐없이. 예. 꼭 가져오겠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우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시는 내 가게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내 딸 사진도 당장 지우고요. 예. 만약 또 나타나면. 지우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위험했습니다. 그땐 내가 직접 상대할 거예요. 알겠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지우의 눈빛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평범한 포장마차 주인이 아니었어요. 뭔가 훨씬 더 위험한 존재였죠. 가요. 지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들에게 신호했어요. 진우 일행은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검은 세단들과 정장 입은 남자들만 남았습니다. 태준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존경과 그리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여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태준아. 10년 됐나? 예. 10년하고도 3개월입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태준에게 지우와의 마지막 만남은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많이 컸네요.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미소였어요. 따뜻했죠. 여사님 덕분입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여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줄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연락 안 했잖아요. 그래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여사님, 그 빚 제가 전부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가게도 제대로 된 곳으로 옮겨드리고 됐어요. 지우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아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태준아. 지우가 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너는 내 길 가. 나는 내 길 갈게. 그게 우리한테 더 좋아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알겠습니다, 여사님.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 전부 관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지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태주는 깊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누가 돈 가져올 겁니다. 알았어요. 태준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봤죠. 여사님, 응? 정말 다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태준과 조직원들이 차에 올라탔어요. 엔진 소리가 울리고 5대의 세단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골목이 다시 평온해졌죠. 지우는 혼자 남은 포장마차로 돌아왔어요. 깨진 접시를 주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이제 다시 조용해지겠네.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지우도 알고 있었죠. 오늘 밤 일로 뭔가 달라질 거라는 걸요.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잊으려 했던 자신의 정체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이었어요. 미안해, 여보.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게 했던 약속, 평범하게 살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그때의 자신이 되어야 할지도 몰랐죠.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10년 전의 그 여자처럼요. 챕터 5 얼음 여사.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지우는 딸 서영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가게로 돌아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죠. 하지만 가게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어젯밤 태준의 부하 중 하나였죠.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남자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서류 가방을 건넸어요. 700만 원 정확히 들어있습니다. 박진우 놈이 새벽에 가져왔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정말 현금 다발이 가득했어요. 고마워요. 태준이한테 잘 전해줘요. 예, 여사님. 그리고 남자가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지우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남자는 다시 한번 깊게 인사하고 떠났죠. 혼자 남은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중얼거렸어요. 뭔가가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는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조폭들 안 와요? 아, 네. 이제 안 올 거예요. 다행이다. 그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왔었어요. 손님들이 돌아왔어요. 가게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죠.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요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낯선 남자 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사장님, 한지우 씨 맞죠? 네, 그런데요. 우리 좀 얘기 좀 할까요? 남자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우는 직감했어요. 이 사람들도 조폭이라는 걸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형님이 좀 뵙자고 하시는데요. 최태준이라고 아시죠?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준이가 왜요? 그건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좀 가시죠. 강요였어요. 지우는 앞치마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들한테 미안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우는 남자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고급 세단을 타고 30분쯤 갔을까요?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이었어요. 펜트하우스 사무실이었죠.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사님. 태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준아? 나 급하게 부르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여쭤봐야 할 게 있어서요. 태준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지우는 앉았죠. 여사님 혹시 다시 돌아오실 생각 없으세요? 순간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조직에 다시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여사님 자리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10년 전 여사님이 떠나시고 아무도 그 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협상도 전략도 모든 게 여사님만 못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나는 평범하게 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제 보셨잖아요. 여사님은 평범하게 못 사세요. 사람들이 가만 안 둬요. 태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우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세요.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태준아, 너 나 기억해? 물론입니다. 10년 전 내가 처음 널 봤을 때 말이야. 지우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너는 갓 20살 된 꼬맹이였어.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애였지. 태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를 우리 조직에 들인 게 나였어. 기억하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전 태준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20살에 쫓겨났고 갈 곳이 없었죠. 굶주리고 추위에 떨던 겨울밤이었어요.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긴 흑발에 검은 슈트를 입은 여자 한지우였죠. 밥 먹었어? 첫 마디였어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라와. 지우는 태준을 데리고 식당에 갔어요. 배불리 먹게 해줬죠. 어디 갈 데 있어? 없습니다. 우리 조직에 들어올래? 그렇게 태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 너는 열심히 했어.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좋았지.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는 적대 조직한테 걸렸어. 죽을 뻔했지. 태준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23살 때였어요. 혼자 정찰 나갔다가 적들에게 포위됐죠.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둘러쌌습니다. 그때 지우가 나타났어요. 내 애를 건드렸어?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손에 칼을 들고 있었어요. 얼음 여사가 왜 여기 있어? 적들이 당황했습니다. 얼음 여사. 그게 지우의 별명이었어요. 차갑고 무자비하고 한 번도 협상에 실패한 적 없는 전설이었죠. 마지막 경고야. 네, 나. 크크, 여자 하나가 뭘 어쩌겠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우가 움직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무자비했어요. 칼이 번쩍이더니 3명이 쓰러졌습니다. 나머지는 도망쳤죠. 지우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아? 예, 여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데려온 애는 내가 지켜. 기억해. 그날 태준은 맹세했습니다. 평생 이 여자를 위해 살겠다고요. 그 후로 너는 쭉 내 옆에 있었어.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협상할 때, 전략 짤 때 항상 옆에서 배웠지. 예, 여사님. 근데 어느 날 나는 떠났어. 갑자기 지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태준은 그날을 기억했어요. 25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우가 사라졌죠. 아무 연락도 없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우의 남편이 죽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걸요. 여사님께서 떠나신 이유를 알았을 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태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남편은 배신자한테 당했어. 조직 내부의 일이었지. 너랑은 상관없어. 하지만 나는 복수했어. 직접 했지. 그리고 떠났어. 왜냐하면 지우가 배를 만졌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었거든. 내 딸한테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살았어. 10년 동안 누구한테도 연락 안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안 찾아줘서 고마워. 덕분에 평범하게 살 수 있었어.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넌 잘했어. 보스가 됐잖아. 내가 자랑스러워.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여사님. 하지만 태준아, 나는 못 돌아가. 딸이 있어. 서영이를 평범하게 키워야 해. 알겠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고마워, 태준아.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태준이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여사님이 절 사람 만들어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우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원래 좋은 애였어. 나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아닙니다. 여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갈게요. 딸 재워야 해서. 예,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태준이 직접 지우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둘은 별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우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행복하게 살아. 여사님도요. 나는 이미 행복해. 딸만 있으면 돼.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태준은 차 안에서 지우가 집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여사님, 제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어요. 지우가 평범하게 살기 힘들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한번 이 세계에 발을 들인 사람은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머지않아 더 큰 위험이 지우를 찾아올 테니까요. 챕터 6. 남편의 기억.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준을 만나고 나니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서영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지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서영아, 너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지? 딸은 대답 없이 잠만 잤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었어. 사람들을 위협하고 때론 다치게도 했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너 아빠를 만나고 달라지고 싶었어.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우와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웃고 있었죠. 남편 강민우였습니다. 여보. 지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1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지우는 20살이었어요. 이미 조직에서 일한 지 2년째였죠. 어린 나이에 협상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얼음 공주라던데? 진짜 차갑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지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차갑고 냉정하게 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 조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강민호, 25살의 청년이었어요. 키가 크고 웃는 얼굴이 따뜻한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저 강민호라고 합니다.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우는 그를 보며 생각했죠. 이 세계엔 안 어울리는 사람이네. 하지만 민호는 성실했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항상 웃으며 일했어요. 지우 씨, 커피 드세요. 필요 없어요. 에이, 그래도 한잔 하시면서 쉬세요. 민호는 자주 지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지우 씨는 왜 이 일 하세요? 어느 날 민호가 물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으니까요. 전 달라요. 전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세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해요. 순수한 이유였어요. 지우는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효자시네요. 당연하죠. 엄마는 절 혼자 키우셨거든요. 그 후로 둘은 자주 얘기했습니다. 민호는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지우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죠. 1년이 지났을 때 민호가 고백했습니다. 지우 씨, 저 좋아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지우는 당황했죠. 저는 사랑 같은 거 믿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가 믿으면 되니까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전 기다릴게요. 그리고 민호는 정말 기다렸습니다. 6개월 동안요. 그 사이 지우는 민호를 관찰했어요. 이 남자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놀아나는 건지요. 하지만 민호는 한결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건네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웃게 만들어줬어요. 좋아요. 6개월 후 지우가 답했습니다. 네. 뭐가요? 고백이요. 받아줄게요.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날 처음으로 지우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둘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조직 내 연애였지만 보스는 허락했어요. 오히려 좋아했죠. 얼음 공주도 녹는구나.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지우가 웃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2년 후 둘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지우야, 나 약속할게. 신혼여행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 일 그만두고 평범하게 살자. 아이도 낳고 조용히 살자. 정말요? 응. 나도 이 생활 오래 못할 것 같아. 위험하잖아. 민호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낳으면 그때 그만두자. 약속? 좋아요, 여보. 지우도 그 약속이 좋았습니다. 평범한 삶, 그게 꿈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지우가 임신 7개월이었을 때였죠. 그날 밤 민호는 작전에 나갔습니다. 적대 조직과의 협상이었어요. 조심해요, 여보. 응, 금방 올게. 우리 딸한테 선물 사올게. 민호가 미소 지으며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새벽 3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민호 씨가. 지우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죽어 있었죠. 배신이었습니다. 내부 조직원이. 보스가 설명했습니다. 조직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어요. 그가 민호의 위치를 적들에게 알려줬죠. 누구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재훈입니다. 우리 조직 간부였는데 어디 있어요? 숨었습니다. 찾는 중인데
제가 찾을게요.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이었지만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어요. 여사님, 몸조리 하셔야. 됐어요. 지우는 나흘 만에 김재훈을 찾아냈습니다. 부산 어느 모텔에 숨어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김재훈은 얼어붙었어요. 얼음 여사. 왜 죽였어요? 지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손엔 칼이 들려 있었어요. 그게 돈을 줘서. 돈 때문에 내 남편을 죽였어요? 미안해요. 살려주세요. 김재훈이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내 남편은 당신한테 잘해줬어요. 후배라고 챙겨줬죠.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살아나요? 지우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김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공허했어요. 서울로 돌아온 지우는 보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만둘게요. 뭐? 조직 생활 그만두겠습니다. 보스는 놀랐어요. 왜? 내가 우리 조직 2인자인데. 제 딸 때문이에요. 지우가 배를 만졌습니다. 이 아이한테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요. 하지만 남편과 약속했어요. 딸 낳으면 그만두기로요. 보스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 뜻을 존중하지.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절대 연락하지 마. 나도 너한테 연락 안 할게. 완전히 새 삶을 살아. 보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이 세계는 한번 발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그러니 완전히 끊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우는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2달 후 딸 서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에요. 지우는 아기를 안으며 남편 사진을 봤어요. 약속 지킬게요. 이 아이는 평범하게 키울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과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죠. 10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약속을 지켰어요. 조용히 평범하게 살았죠. 포장마차를 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서영이가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요.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서영아. 하지만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같은 일이 생기면 지우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지우가 남편 사진에 속삭였습니다. 약속 완전히 지키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할게요. 사진 속 민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요. 엄마. 서영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지우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죠. 응, 엄마 여기 있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너는 몰라도 돼, 서영아.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넌 그냥 평범하게 자라. 엄마가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밤은 깊어갔습니다. 지우는 딸을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과거의 얼음 여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엄마뿐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평범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한번 전설이 된 사람은 결코 잊히지 않으니까요. 챕터 7 용서. 이틀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박진우였어요. 저녁 6시쯤 지우가 가게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죠. 진우가 혼자 나타났습니다. 부하들 없이요. 저기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사나흘 전의 건방진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지우는 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차갑게 진우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에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태준에게 맞았던 흔적이었죠. 사과는 그때 충분히 들었어요. 돈도 받았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가기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요. 진우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모은 돈입니다. 200만 원 있어요. 왜 주는데요? 죄송한 마음에요.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우를 바라봤죠. 앉으세요. 네. 앉아서 얘기해요. 지우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소주 마실래요? 아,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나 혼자 마시긴 그러니까 같이 마셔요. 지우가 소주 2병과 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진우 앞에 따라줬어요. 마셔요. 감사합니다.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지우도 자기 잔을 들었어요. 몇 살이에요? 35입니다. 가족은 있어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전 고아예요. 고아? 네. 어릴 때 버려졌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진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8살 때 나와서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직에 들어갔죠. 지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살려고 한 거였어요. 먹고 살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익숙해진 거군요. 네. 17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우가 소주잔을 비웠어요. 근데 요즘 생각해요. 이게 맞나 싶어요. 왜요? 동생들 보면 부럽거든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제 부하들 중에 하나가 결혼했어요. 얼마 전에 아기도 태어났고요. 축하할 일이네요. 근데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이제 조직 생활 그만두고 싶대요. 아기 때문에요. 진우가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돈도 잘 버는데 왜 그만두냐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진우가 지우를 봤습니다. 사장님 딸 사진 봤을 때 문득 생각했어요. 저 아이한테 아빠가 조폭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겠죠. 창피하고요. 전 그런 아빠 싫었을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전 그런 아빠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였죠. 외로웠겠네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짜 외로웠어요. 그래서 더 나쁘게 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솔직하네요. 이젠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진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준파 보스한테 찍혔는데 제가 뭘 더 잃을 게 있겠어요. 조직에서 쫓겨났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시간 문제예요. 제가 여사님한테 개겼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성파 보스님도 저한테 실망하셨어요. 감히 얼음 여사님한테 덤빈 놈이라고요. 얼음 여사.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별명이었어요. 그 별명 싫어요. 너무 차가워 보이잖아요. 하지만 전설이잖아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그 얼음 여사인 줄 알았으면 저는 절대 안 건드렸어요. 그럼 다른 약한 사람 괴롭혔겠죠? 지우의 말에 진우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안합니다. 진우 씨. 지우가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남편 알아요? 네. 내 남편도 진우 씨랑 비슷했어요. 지우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고아는 아니었지만 가난했어요.
갈 곳 없어서 조직에 들어갔죠. 진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착하고 순수했죠. 근데 이 세계가 그를 바꿨어요. 돈맛을 알게 됐고 힘을 쓰는 쾌감을 느꼈죠. 점점 변해갔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배신당해서 죽었어요. 31살에요. 죄송합니다. 왜 사과해요? 진우 씨 잘못 아니잖아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하지만 진우 씨도 내 남편처럼 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살면요.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배신당하거나 싸움에 휘말려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끝은 뻔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할 거예요?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우 씨, 지우가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늦지 않았어요. 아직 35이잖아요. 하지만 전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배우면 돼요. 나도 배웠어요. 지우가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나도 요리 못했어요. 근데 배웠죠. 살기 위해서요. 진우 씨도 할 수 있어요. 하고 싶다면요.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지우가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네. 여기서 일해요. 내 가게에서요.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알아요. 나도 고민했어요. 지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용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요? 근데 깨달았어요. 용서는 진우 씨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걸요.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계속 미워하면 나만 힘들어요.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어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요. 조직 완전히 손 떼요. 그리고 진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약속합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월급은 별로 안 줘요. 최저시급이에요. 괜찮습니다. 전 배우러 오는 거니까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수한 웃음이었어요. 내일부터 나와요. 새벽 5시에요. 네, 꼭 나오겠습니다. 진우가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됐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돼요. 진우가 가게를 나섰습니다. 뒷모습이 가벼워 보였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혼자 남은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잘한 거 맞죠? 남편에게 묻듯 중얼거렸어요. 진우 씨한테 기회 준 거요. 당신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도 찬성하는 거로 알게요.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습니다. 복수도 미움도 모두 내려놓았으니까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거였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였습니다. 지우도 태준도 그렇게 기회를 받았으니까요. 이제 진우도 그 기회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요. 챕터 8 새로운 시작. 6개월이 흘렀습니다. 포장마차 지훈의 포차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게가 됐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사장님, 여기 소주 2병이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주방에서 대답하는 목소리는 지우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우였어요. 깨끗한 흰색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진우는 이제 능숙하게 요리를 했어요. 칼질도
불 조절도 모두 제법이었죠. 진우 씨, 파전 하나 더요. 알겠습니다. 진우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건방지고 무서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진우야, 불 조절 잘해. 타겠어. 아, 네 사장님. 지우가 옆에서 조언했습니다. 이제 둘은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했어요. 사장님, 근데 오늘따라 손님이 많네요. 그러게. 좋은 일이지 뭐. 지우가 웃으며 접시를 날랐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진우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남자 어디서 봤는데? 예전에 조폭 아니었어? 맞아. 근데 이제 착하게 사나 봐. 신기하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진우는 들은 척 안 들은 척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으니까요. 밤 11시쯤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지우와 진우는 함께 정리를 시작했어요. 오늘 매출 좋네요. 진우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응,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사장님 요리가 맛있어서죠. 겸손은 내가 요리 절반은 하잖아. 지우가 웃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자신을 괴롭히던 남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게 될 줄은요. 사장님, 응? 정말 감사해요. 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사람 됐어요. 진짜로요. 과장하지 마. 넌 원래 나쁜 사람 아니었어. 아니에요. 전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기회 주셨잖아요. 그 기회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잘 됐네. 지우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하자. 네. 그때였어요. 가게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여사님, 안녕하세요. 태준이 차에서 내려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봤죠. 박진우? 예. 형님. 진우가 긴장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조직은 나왔어? 예, 완전히 손 뗐습니다. 잘했네. 태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사님 밑에서 일하는 거야? 네,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여사님은 좋은 스승이야. 알고 있습니다. 태준이 지우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여사님,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요. 보다시피 지우가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손님도 많고 일손도 생겼고요. 다행입니다.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요? 제 조직에서 합법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음식점 체인을 만들 생각인데요.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총괄 컨설턴트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식 직원은 싫어요. 물론입니다. 자문 형식으로만요. 가끔 조언 주시는 정도로요. 그 정도면 괜찮겠네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돈은 제대로 주세요. 당연하죠. 태준이 웃었습니다. 근데 태준아. 네, 여사님. 넌 왜 합법 사업을 하려고 해? 지우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여사님 말씀 때문이에요. 내 말? 예.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딸을 위해서요.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말 듣고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 가족 생기면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고요. 지우는 놀랐습니다. 태준아, 혹시... 아직은 아닙니다. 태준이 손을 저었어요. 근데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죠.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면 떳떳하게 청혼하고 싶어요. 잘 생각했어. 지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넌 좋은 남편 될 거야. 감사합니다, 여사님. 태준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늦었으니까요. 조심해서 가. 태준이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지우를 봤어요. 여사님, 행복하세요. 너도. 태준의 차가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장님, 태준 형님 멋있으시네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원래 좋은 사람이야. 그냥 길을 잘못 들어선 것뿐이지. 저도 그랬고요. 너도 태준이도 다들 원래는 착한 사람들이었어.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거지. 지우가 진우를 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바뀔 수 있어. 내가 증명했잖아.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리를 마치고 지우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집에 들어가니 서영이가 거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봐주다가 함께 잠든 것 같았어요. 서영아, 일어나. 방으로 가자. 엄마. 서영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힘들어? 아니야, 괜찮아. 지우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워졌어요. 이제 6살이었죠.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 엄마, 나 그리고 아빠. 서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얼굴은 몰라서 사진 보고 그렸어. 지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영아. 응? 아빠 보고 싶어? 서영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응. 조금. 근데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 고마워. 지우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알아. 엄마 최고야. 서영이가 웃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웃음이었어요. 딸을 재우고 지우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었어요. 여보.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딸 잘 크고 있어. 당신 닮아서 착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나도 잘 살고 있어. 힘들지만 행복해. 바람이 대답처럼 불었습니다. 약속대로 평범하게 살고 있어. 조금씩은 흔들리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이도 잘 크고 진우도 사람 됐어. 다들 잘 살고 있어. 하늘에 손을 뻗었습니다. 당신도 거기서 편히 쉬어. 우린 여기서 잘 살게.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와서 웃는 꿈이었어요. 잘했어, 지우야. 꿈속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넌 최고야. 지우도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엄마, 학교 가자. 응, 가자. 우리 공주님. 지우는 서영이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포장마차로 가는 길,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얼음 여사라는 이름은 이제 과거였어요. 지금의 지우는 그냥 평범한 엄마, 평범한 포장마차 사장이었죠. 하지만 과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사장님, 가게 앞에서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와서 준비했어요. 오, 고마워. 둘은 함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죠.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평범함이 가장 큰 사치라는 걸요. 그리고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다는 걸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요. 그게 지우가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가게에 불이 켜지고 손님들이 찾아오고 웃음소리가 가득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지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태준과 그의 조직원들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키며요. 왜냐하면 전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한번 얼음 여사였던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지우에게 중요한 건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웃음, 진우의 변화, 태준의 성장,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퇴근길 서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우리 공주. 지우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하늘엔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듯이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사연 한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